자, 45쪽에 별의 분류가 지났는데 오늘은 저번 주만큼 오늘 할 내용은 좀 비교적 가벼워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했던 거에 비해서 좀 가볍고 근데 좀 나아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어차피 좀 가볍기 때문에 저만 급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되게 엄청 많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3개의 주제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3개의 주제가 되게 무겁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별의 진화 부분은 두 번째로 얘기할 별의 진화 부분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했던 부분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무겁지 않게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별의 분류예요. 별의 분류라고 하는 건 이제 별을 종류에 따라서 나눌 거고 그 별을 분류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방법은 HRO라고 합니다. HRO는 일단은 뭐 얘기할 거냐 그래프에다가 이제 별을 표시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별의 물리량에 따라서 이 HR도의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뭐가 있냐면 HR도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별만,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되는 별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리겠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세로축이고, 자, 가로축이 있을 때 HR도는 일단 가로축 먼저. 가로축이 나타내는 건 분광형이에요. O, B, A, F, G, K, M 이렇게 이제 분광형을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쓸게요. 가로치고 분광형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느냐? 분광형에 따라서 표면 온도도 예상할 수 있어요. 5에 가까울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M형에 가까울수록 표면 온도는 낮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또 뭐 색깔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O형이 청색 뭐 이런 것도 됐고 표면 온도를 알면 우리는 그에 따른 색지수 B-V 값을 알 수 있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 표면 온도가 작을수록 색지수 B-V 값은 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기본적으로 아직 HR도 안 했지만 HR도의 가로축은 분광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 분광형을 통해서 표면 온도 예상할 수 있고 표면 온도 통해서 색지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축에 어떤 걸 주더라도 셋 중에 어떤 걸 주더라도 HR도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세로축은 뭐냐? 세로축은 일단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 절대 등급도 마찬가지죠. 절대 등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광도를 비교할 수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광도가 커지는 값이냐. 마찬가지죠. 세로축이 절대 등급이 아니라 광도를 주더라도 아 이게 HR도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별의 물리량에 따라서 어떤 별의 특성들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을 건데 찍기 전에 이 HR도에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 전반적인 경향성 일단 첫 번째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자, 광도 L은 R제곱 T 4제곱에 비례했어요. 그러면 우측은 일단 됐고 상단으로 갈수록 광도가 큰 거잖아. 근데 광도가 큰데 우측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 어떻게 광도가 클 수 있냐? 반지름이 굉장히 큰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은 반지름이 커지는 반대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지름은 광도 가지고서 예측하니까 유추하는 거 됐고요. 두 번째 얘기할 건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받아들여 주세요.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 이거는 주어원에서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도가 작구나.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뭐 반지름이 크면 뭐
듬성듬성하고 반지름이 작으면 빽빽한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HR도 별을 분류했을 때 HR도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가로축은 분광형 혹은 표면온도 색지수, 세로축은 절대 등급 혹은 광도를 통해서 별의 물리력을 나타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 종류들의 별을 나타낼 건데요. 우리가 여기다 나타내는 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고 영역을 일단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넣어보면은 A, B, C, D 알파벳에 의미는 없습니다. 설명을 하고요. A부터 얘기해봅시다. 자, A 영역에 해당하는 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의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계열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수소핵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별이다. 주계열성의 어떤 별의 진화 경로에서 90% 이상의 기간을 차지해요. 별의 어떤 수명에서 90% 이상 주계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밤하늘에 어떤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았을 때 90% 이상이 주계열성이야 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특징. 주계열성끼리는요. 얘는 만약에 질량이 커. 질량이 크다라는 건 주계열성들끼리 질량이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고 광도가 크다라는 거고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질량이 큰데 표면 온도가 조금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질량이 큰 별, 그러니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그러니까 주계열성끼리 비교했을 때 별의 종류가 달라지면 또 다른 얘기고요. 질량이 크면 무조건 표면 온도 높고 무조건 반지름도 크고 무조건 광도도 크고 진화 속도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광도가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절대 등급이 작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뭐라고 인식하시면 되냐면 수명이 짧은 거예요. 진화를 빨리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별의 진화? 기억나? 1년은 조금 넘었는데 막 통합사업 맨 처음에 빅뱅 우주 막 나오다가 별 진화하는 거 나오잖아. 거기서 이미 대충 알고 계실 거니까 얘기하자면 별들은 인간하고 뭐 굳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얘기했을 때 별들도 인간처럼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기,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저처럼 어떤 뭐 청장년, 뭐 중년, 노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별은 중도 탈락이 없어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중도 탈락이 존재하잖아요. 애석하게. 나 다음 주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 뒤졌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게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건 별은 중간에 죽어버리는 건 없어요. 꼭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니까 별들은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수명이 짧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질문 받을 때 이거 우리 범위 아니에요 라고 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두 주계열성을 가지고서 표면도 높으면 광도 크고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건 됐고 그거는 일단은 제가 문제를 잘못 넣어놓은 거니까 일단 주계열성은 이렇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B영역에 해당하는 건 초거성입니다. 뭔 뜻이야? 근데 큰 별이다. 초거성은 엄청 큰 별인 거고요.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면 온도가 초거성의 특징은 초거성의 일단은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말이 좀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려나? 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지만 철 포함이에요. 좀 이상한데 말이. 그치?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부터 철까지 생성하고 있다는 거고. 초고성의 내부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고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편이고, 하지만 꼭 붉은색이라는 건 아니야. 낮은 편이라는 거고요. 반지름은 엄청나게 큽니다. 반지름이 엄청나게 큰 별이어서 초거성이다. 그 다음에 C 영역에 오는 건 거성입니다. 우리가 아마 통합과학에서 적색 거성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꼭 적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거성이라고 쓸게요. 거성에 뭐 별거 없습니다. 표면 온도가 작아. 얘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크긴 큰데 엄청 큰 건 아니고 좀 큰 편이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백색 개성입니다. 백색 개성. 하얀색의 왜소한 별이라는 뜻인 거고요. 백색해성의 일단은 첫 번째 특징, 백색해성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별의 진화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백색해성은 별이 죽은 단계예요. 네, 글씨 좀 이상하네요.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별이 죽은 단계예요. 그래서 밀도가 엄청 크고요. 반지름도 엄청 작은 별인데 이 백색해성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색해성은 탄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핵융합을 하지 않는 별이 죽음을 맞이한 단계다. 되셨죠? 뭐 어디? 산소로만 이루어져요. 탄소랑 산소로. 자, 그래서 뭐 조금 살짝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하자면 HR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애들만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HR도에서는 어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성자 별이나 아니면 블랙홀 같은 애들은 표현해 주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뭐 목성 같은 거 여기 HR도에 나타날 수 있나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지? 별도 아닐 뿐더러 별이 아니어도 뭐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별이 아닌데도 저기도 방출하고 있지 않아요. 가시광선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HR도에서 별을 분류하는 HR도의 별의 분류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주제는 별건 없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광도 계급이에요.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건 광도에 따라서 별도 분류한 거예요. 근데 광도 계급은 별다른 특성이 몇 가지 없는 게 그냥 로마자로 표현해 주고요.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저희 교재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숫자 1부터 7까지 나타내지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4개만 외우시면 돼요. 4개만. 자, 광도 계급을 그냥 제가 파란색으로 쓸게요. 광도 계급을.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은 5예요. 로마자로. 초거성은 1이에요. 물론 초거성의 종류에 따라서 1A냐 1B냐 1A, 1B 두 가지로 나뉘지만 그냥 1. 거성은 3. 그 다음에 백색해성은 7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별다른 거 필요 없어요. 광도 계급은 그냥 숫자가 그냥 이렇게 된다. 1, 4, 5, 7 순서가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색해성이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별다른 거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묻지도 않아요. 제 문제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광도 계급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이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문제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는 뭐 높다, 낮다, 크다, 작다를 좀 혼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때에는 반드시 그냥 숫자가 크냐 작냐로 물어봐요.
숫자가 높다 낮다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광도 계급이 초고성하고 주계열성 중에 광도 계급이 누가 더 높냐라고 절대 묻지 않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수가 더 크냐, 수가 더 작냐라고 물어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험 보고 문제 풀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등급이 뭐 혹은 3대 등급이 그지? 그런 것들이 뭐 크냐 작냐, 숫자가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지 높냐 낮냐라고 절대 묻지 않으니까요. 그냥 수의 크기 관계만, 계속 관계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초고성 광도 계급이 작다. 백색외성 광도 계급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또 얘기할 거 없죠. 첫 번째 주제 별의 분류는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별의 진화로 가봅시다. 별의 진화. 별의 진화. 네, 쭉 써볼게요. 별이 이제 진화하는 경로들을 이제 쭉 나타낼 건데요. 별의 일단은 먼저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뭉쳐지다 보면 성운이라고 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운들이 뭉쳐지다 보면 원시별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주에 있는 먼지들이에요. 우주 먼지들. 그냥 뭐 우주가 진공이라고는 하지만 별과 별 사이에 뭐 먼지 하나, 원자 하나, 분자 하나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하고요. 뭐 크게 의미를 담아두지 마시고 그것들이 뭉쳐져서 먼지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은 이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어요. 별이 탄생하기 위한 성운의 조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먼지 구름들이 뭉쳐져서 별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밀도가 커야지 중력도 크고 빽빽하게 뭉쳐질 수 있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동이 활발해서 뭉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어떤 성운들에서 그런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원시별하고 주계열성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요 얘기 살짝만 하고 갈게요. 핵 반응, 핵융합이라는 거군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걸 살짝만 이야기합시다. 핵융합. 핵반응이고요. 말 그대로 핵융합 반응은 점차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고 그것들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요. 이때 어떤 핵융합 반응뿐만이 아니라 어떤 핵분열 반응도 있지만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안정한 원소는 철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은 가장 가벼운 수소가 헬륨, 그 다음에 쭉쭉쭉 뭐 탄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 마그네슘, 뭐 규소, 황, 점점 무거운 원소가 되는 과정을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철이 왜 가장 안정해요?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 내가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정하다는 기준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는 건데 뭐 그건 됐고요. 하여간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점차 가벼운 원소에서 점차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그리고 핵융합 반응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핵융합 반응은 고온 고압이어야 돼요. 고온 고압.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고온이에요. 왜? 고온은 숫자를 외워야 되고요. 고압은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기압이 몇 기압이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됐죠? 그렇죠. 왜 고온 고압이어야 되냐면 원자핵들끼리 붙여야 되잖아. 근데 원자핵은 둘 다 양성을 띠는데 걔네가 반발력이 있는데 걔네를 붙이려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야 되고 압력도 세야 되겠죠. 그래서 어거지로 붙이는 겁니다. 고온 고압 상태가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더 무거운 원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더 온도도 높아야 되고요. 온도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 생성량도 더 많아요. 자, 뭔 소리냐? 간단하게 쓰자면, 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탄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쭈루루루 계속 이어져 갈 건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별의 내부에서 중심 온도가 약 1억 켈빈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성하는 에너지의 양도 훨씬 많은 거예요. 됐나요? 그죠? 이거 근데 사실 이거 다 작년에 얘기하던 거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작년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은 이런 거. 제이 씨가 자꾸 희죽희죽 하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니까 질문. 주계열성은 별이죠. 네. 형광등은 별이에요? 아니요? 왜 안 해요? 사실 주기율성에서는 에너지 생성하는. 그러니까 별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형광등이 별이 아닌 이유는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그냥 바꾸는 장치인 거지. 이 녀석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즉 주계열성부터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건데, 주계열성부터는 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별인 거야, 아닌 거야? 엄밀히 말하면 별은 아닌 거예요.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얘기하던 거 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얼마예요?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되죠?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운, 먼지들, 원시별 이런 애들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은 온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원시별의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어떻게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원시별을 봤을 때 그냥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별을 보았을 때 별의 어떤 중심, 질량 중심이 있을 거예요. 별의 질량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먼지들이 뭉쳐지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뭉쳐지게 되고, 그 뭉쳐지는 과정에서 물질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쪼그라들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라고 물어보면 중력 수축 에너지, 이런 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시별 단계에서 별의 에너지원이 누구니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인 거고요.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야? 없진 않지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져. 계속 높아지다가 이제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핵융합을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주계열성 별인 거예요. 태양 같은. 근데 만약에 1000만 켈빈까지 도달 못해서 800만 켈빈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쪼그라들 힘이 없어. 다시 식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별이 아닌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목성이 그런 예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목성이 더 뜨거웠다면, 목성이 조금 더 질량이 컸다면 태양계의 별이 두 개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을 가열하는 에너지원이고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굳이 쓰진 않겠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에
전주계열 가로치고 쓸게요. 전주계열이라고 부르는 단계도 있습니다. 전주계열은 엄밀히 말하면 원시별 단계예요. 주계열성은 아니야. 엄연하게 주계열성은 아니야. 근데 전주계열이 뭐야? 주계열성 전 단계예요. 도대체 그럼 주계열성 전 단계를 왜 얘기하냐? 자, 전주계열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주계열은 원시별의 온도가 막 높아지다 보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표면 온도도 높아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다가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네? 핵융합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시광선 방출해요? 가 아니야. 우리 저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 만약에 뭐 암실에다가 철 덩어리를 놓고 철 주개를 놓고 걔를 가열하다 보면 점점 이 교실이 밝아지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한 1000켈빈 되면 붉게 빛나요. 가시광선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주계열 원래는 원시별인데 한 1000켈빈 정도가 되면 이제는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거고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냐? 자, 가시광선 방출하면 이제 얘는 뭐라는 뜻이에요? HR도에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R도. 됐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전주계열하고 주계열성. 그러니까 전주계열도 원래적으로 원시별이니까. 전주계열하고 주계열성 중에 크기는 누가 더? 전주계열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HR도에다가 표현하면 주계열성 기준 반지름이 더 큰 우측 상단의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그냥 점을 혹시나 뭐 찍어놓거나 뭔가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이나 화살표가 있거나 뭐가 됐든 간에 이 우측 상단에다가 어떤 점을 찍어서 별을 표현할 때 그게 거성들인지 전주계열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 HR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끝난 거 아니고요. 하나 더 하고 정하셨다 합시다. 자, 그다음 뭐 할 거냐? 그럼 이제 두 번 이제 하나 그래프를 좀 그리고 설명을 좀 해봅시다. 원시별에서 그냥 해석이에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을 HR도에다가 나타낼게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을 HR도에다 나타낼 거예요. HR도 뭐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 굳이 안 써도 되죠. 쓸까요? 세로축은 광도, 그 다음에 가로축은 표면 온도. 되겠지. 선을 쫙 그을게요. 선을 하나 쫙 긋고 이 선을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영년주계열이라고 할 거예요. 또 영년주계열은 뭐냐? 영살이라고 해요. 이제 태어난 주계열. 여러분 몇 살이에요? 고태우 씨 몇 살이에요? 18이에요? 왜 아직 패치가 안 됐어? 우리 나이 패치됐잖아. 17이냐 16이냐 생일 지났냐니까 됐잖아.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저는 12월생인데 좀 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12월생이어서 태어날 때 한 살이었고 옛날 기준 그리고 한 달 지났더니 2살이 됐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요새는 태어나면 0살이래네. 그것처럼 영년 주계열은 뭐냐면 원시별이 주계열이 딱 그 된 순간 0살이 된 순간 그 순간을 이제 선으로 쭉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왜 나타내냐?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표현이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애가 A 프라임이 될 때, B라고 하는 애가 B 프라임이 될 때, 여기다 쓸게요. B 프라임이 될 때, A 프라임, B 프라임이 뭐냐면 A는 원시별. 그 다음에 A 프라임은 이제 주계열성이 될 거예요. 주계열. B도 원시별. 그 다음에 화살표 지나 경로를 거쳐서 주계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A 프라임은 여기다 다 쓸게요. A 프라임은 질량이 큰 별이에요. 뭔 소리냐?
주계열성이 된 순간을 봐봐. A'과 B'을 비교하면 A'은 B'보다 표면온도 높고 광도 크잖아. 표면온도 높고 광도 크잖아. 주계열인데 표면온도 높고 광도가 크잖아. 그 얘기는 어떤 거야?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거야. 애초에 원시별 때부터 똑같은 얘기. B 과정은 질량이 어떤 별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별인 거예요. 왜? A보다 B가 표면도 작고 광도도 작으니까. 주계열끼리. 그러니까 애초에 A랑 B에서도 질량도 비교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질량이 큰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는 과정, 질량이 작은 별이 주계열이 되는 과정. 자, 그 다음은 그냥 이제 해석이에요. 그대로 있는 대로 해석. 뭔 해석할 거냐? 우리 첫 번째 원시별에 중력 수축을 하면서 반지름이 줄어들고 표면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것처럼 돼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가야죠. 그죠? 표면 온도가 높아질 거야.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표면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지. 반지름이 줄어드는데 표면 온도가 높아져? 그럼 광도는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질량이 큰 별은 어떻다? 광도가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질량. 그거는 왜 그런 거냐? 반지름이 줄어들긴 하지만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력 수축을 매우 강하게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크기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표면 온도가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좀 순서로 좀 두서없이 쓰긴 했는데 다시 말로 해볼게요. A'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원시별에 어떻게 그 주계열성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광도가 거의 일정할 수 있느냐, 반지름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질량이 거의 일정하냐라고 물어보면 표면 온도가 매우 많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라고 답하면 돼. 두 번째 B 과정.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반지름도 당연히 줄어들 건데 표면 온도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표면 온도의 상승폭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의 상승폭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광도가 많이 감소하는 형태야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됐어? 됐어? 좀 더 하죠. 그죠? 주계열성까지는 하죠. 그래서 네. 주계열성까지만 시간이 맞아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해할 게 없죠.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냥 오늘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자, 주계열성으로 가봅시다. 주계열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주계열성 단원에서 명령에서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 죄송해요. 저 정신없어. 다시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잊어주세요. 이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주계열성은 일단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계열성의 크기예요. 주계열의 크기. 주계열성이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질량이 크면 그냥 큰 거야. 질량이 작으면 작은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크기는 뭐냐? 크기가 어떠냐? 변화하냐? 아니다. 주계열성의 크기는 거의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다. 자, 얘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뭐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또 생명가능 시대 이런 것도 하겠지만 표현이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계열의 크기가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계열성 단계에서도 크기와 광도가 조금씩 증가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태양의 수명이 이제 주계열 단계에서 태양이 겪는 시간이 한 100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100억 년 동안 아주 조금 상승해요. 이해됐어? 100억 년 동안 조금 상승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전반적인 범위에서 주계열의 크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해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묻는 거면은 그때 가서 다시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크기는 일정한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주계열의 크기가 어떻게 일정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 원시별 단계에서 둘 다 반지름이 줄어든다라는 거 봤는데
주계열성이 됐더니 이제는 줄어들지 않고 딱 크기가 일정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별이 있을 때 중심부, 주변부, 표면. 들으면 아는 거죠. 중심부는 뭐야? 핵융합이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든 뭐든 간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공간을 중심부라고 할 거고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주변, 그리고 표면. 되셨죠? 우리 원시별 단계에서도 이미 했잖아. 원시별 단계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별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요. 별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 근데 어떻게 이 별이 수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또 팽창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팽창하는 힘은 뭐야? 뭐에 의한 거야? 핵융합에 의한. 핵융합에 의한 거고 우리는 그거를 기체압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기체압에 의한 어떤 뭐 팽창하려는 힘, 핵융합에 의해 발생한 기체압.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주계열의 크기는 좀 지저분해졌는데 좀 붙였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정역하, 평형, 혹은 정역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쓸 거예요. 사실 막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정역하, 평형 상태는 팽창하는 힘, 팽창하는 힘의 크기와 수축하는 힘의 크기가 같은 거죠. 됐어? 잠깐만. 질문. 정력학 평형 상태는 별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해하는데 별의 전체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 화살표 그냥 여기다 한 거고, 여기다 그냥 한 거고, 어떤 점을 집었어. 그럼 여기에서 팽창하려는 힘, 여기에서 수축하려는 힘을 계산하면 그것도 평형이야. 됐어요?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팽창하려는 힘이 더 크면 팽창하는 거고 수축하려는 힘이 더 크면 수축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별의 표면에서만 역학평형 상태라면 표면만 일정하고 나머지 안쪽은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력학평형 상태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걸 사실 잘 묻진 않는데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문제 넣었을 때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렇고요. 정력학평형 상태는 별 전체에서 당연히 별의 내부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든 당연히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되셨나요? 아우 발바닥 잠깐 쉬었다 합시다.